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 신화는 메두사를 물리친 페르세우스와 이아손과 그리고 아르고호의 모험담입니다. 메두사는 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인데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나 여신의 분노를 사서 저주를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고 메두사를 쳐다보는 자는 돌로 변하게 되죠.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인간 다나에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버려졌지만 세리포스 섬에서 자라게 됩니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또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모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웅장하고 모험적인 서사시 중 하나입니다.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원정대는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수많은 영웅들과 신들의 개입이 어우러진 대서사시입니다. 이아손은 이상과 야망을 품은 인간이지만 도덕적 한계와 배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메데이아는 사랑과 파괴의 이중성을 가지고 여성의 능력으로 복수를 하는 복수의 화신이지요. 명장 아르고스가 만든 배 아르고호의 선원들은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아탈란타, 텔레몬과 펠레우스 등 당대 최고의 영웅들로 구성됩니다. 자, 너무나 흥미진진한 영웅들의 모험으로 떠나보실까요? 메두사를 물리친 페르세우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는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갔다. 제발 아이를 낳아 왕위를 이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신의 계시가 들렸다. 아크리시오스여, 너는 얼마 후에 딸을 낳고 그 딸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손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네 운명이니라. 아크리시오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마 내 손자가? 얼마 후 왕비는 딸을 낳았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너무나 기뻐 딸의 이름을 다나에라고 짓고 무척 귀여워했다. 하지만 다나에가 커가자 아크리시오스는 신의 계시를 떠올리게 되었다. 다나에가 태어났으니 이미 신의 말씀 중에서 절반은 맞은 셈이야. 그렇다면 진짜 손자가 날 죽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아크리시오스는 마음이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 다나에를 결혼시키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신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크리시오스는 손자가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아르고스 궁의 높은 곳에 청동 탑을 만들게 했다.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탑이었다. 아크리시오스는 다나엘을 그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 늙은 유모한테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만 넣어주도록 명령했다. 다나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다나엘은 결혼하지 못할 테니 자식도 낳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말이야.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둔 아크리시오스는 안심했다. 어느 날 제우스가 올림포스 산에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이상한 탑을 발견했다. 신이시여, 제가 이 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제 운명입니까? 제우스는 탑 속에서 새어나오는 다나엘의 한탄과 한숨소리를 듣게 되었다. 제우스는 다나엘가 불쌍했다. 그래서 황금비로 변신해 꼭대기에 있는 구멍을 통해 청동탑 안으로 들어갔다. 청동탑 안에서 다시 신의 모습으로 변한 제우스는 다나엘을 위로해 주었다. 제우스의 위로에 마음을 빼앗긴 다나엘은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나엘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다나엘은 아이의 이름을 페르세우스라고 지었다. 그리고 유모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키웠다. 어느 날 아크리시오스가 청동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울고 있었다. 아크리시오스는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크리시오스는 딸과 손자를 청동탑에서 끌어냈다. 하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었다. 아크리시오스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먹을 것과 함께 딸과 손자를 그 속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바다에 떠내려 보냈다. 상자가 떠내려가는 동안 아기는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나엘은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상자가 무엇에 부딪히며 멈추었다. 다른 배에 부딪힌 것이었다. 배의 주인이 상자를 끌어올렸다. 배에 올라온 다나엘은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다. 배의 주인은 세리푸스 섬에 사는 디크티스라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도와드리지요. 다나의 모자는 디크티스를 따라 세리푸스 섬으로 갔다. 디크티스는 그곳에서 다나에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디크티스의 도움과 다나에의 보살핌을 받아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세리푸스 섬에서 페르세우스의 용모나 지혜, 힘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세리푸스 섬을 다스리는 폴리데크테스 왕이 다나에한테 반하고 말았다.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씨와 우아한 태도 때문이었다. 다나에여,
나와 결혼해 주시오. 폴리데크테스는 다나에를 찾아와 청혼했다. 하지만 다나에는 오직 페르세우스를 키우는 데 전념하느라 결혼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래서 번번이 청혼을 거절했다.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가 있는 한 다나에와 결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페르세우스만 없다면 다나에가 청혼을 승낙할 텐데. 폴리데크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쫓아버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메두사를 찾아서. 어느 날 폴리데크테스는 세리푸스 섬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왕궁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 초대된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폴리데크테스에게 바칠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다. 하지만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페르세우스, 와주어서 고맙군. 그런데 나에게 줄 선물은 무엇인가? 내놓아 보게. 페르세우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원하신다면 메두사의 머리라도 바치겠습니다. 메두사는 무서운 괴물인 고르곤 자매 가운데 셋째이다. 머리카락은 모두 뱀이고 멧돼지의 어금니와 황금 날개를 가졌으며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모두 돌로 변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메두사의 머리를 벨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다만 폴리데크테스에게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뜻으로 메두사를 입에 올렸을 뿐이었다.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의 말에 빙긋이 웃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음흉한 웃음을 보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 지금 당장 가서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너라. 만약 네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속을 어긴 죄로 네 어머니 다나에는 나와 결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헤어져 머나먼 길을 떠났다. 세리푸스 섬을 떠난 페르세우스는 어떻게 메두사를 찾아야 할지 또 어떻게 죽여야 할지 전혀 몰랐다.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신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제우스는 아들인 페르세우스의 슬픈 운명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과 헤르메스 신을 페르세우스에게 보냈다. 페르세우스여,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알려면 먼저 백발의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찾아가야 한다. 그 자매들에게 지옥의 세 요정이 사는 곳을 묻도록 해라. 그리고 지옥의 세 요정을 찾으면 도움을 얻도록 해라. 그들이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물음에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방패를 가져가거라. 아테나가 거울처럼 반짝이는 청동 방패를 주며 말했다. 너도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면 돌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잘라야 한다. 옆에 있던 헤르메스는 칼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칼이다. 메두사의 머리를 단번에 자를 수 있을 거야. 페르세우스는 두 신한테 칼과 방패를 받아들고 길을 떠났다. 페르세우스는 기나긴 여행 끝에 그라이아의 세 자매가 있는 곳에 다 달았다. 그라이아의 세 자매는 눈 하나와 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돌려쓰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몰래 숨어서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살펴보며 기회를 기다렸다. 한 그라이아이가 눈을 빼서 다른 자매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세 자매 모두 앞을 볼 수 없는 순간은 바로 그때뿐이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눈을 가로챘다. 언니, 빨리 눈을 주세요. 어디 있어요? 페르세우스는 이들 세 자매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자, 그라의 아이들이여. 너희들의 눈은 내 손에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옥의 요정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을 알려주면 눈을 돌려주겠다. 이 말을 들은 세 자매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빨리 우리 눈을 돌려주지 못할까? 자매들이여, 지옥의 요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눈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라이아의 세 자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그런 다음 지옥에 세 요정이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눈을 그라이아의 세 자매에게 돌려주고 지옥의 세 요정을 찾아갔다. 나는 아테나 여신의 명령을 받고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 메두사를 죽이는데 필요한 물건과 메두사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지옥의 새 요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신발과 입으면 보이지 않는 투구를 페르세우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요술 주머니도 함께 주었다. 이 주머니에 메두사의 머리를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메두사의 머리는 잘려 있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 돌로 변하니까. 감사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지옥의 세 요정에게 인사하고 메두사를 찾아 나섰다. 메두사는 원래 머리카락이 샛별처럼 아름다운 처녀였다. 하지만 허영심이 많아 아테나와 아름다움을 다투려 했기 때문에 아테나가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모두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가락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나게 했으며 온몸을 비늘로 덮이게 했다. 그리고 혀와 두 개의 커다란 송곳니를 입 밖으로 나오게 했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돌로 변하게 만들었다. 페르세우스는 곧장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을 날아 고르곤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새 괴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섬으로 내려갔다. 섬 주위에는 돌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지옥의 요정이 준 투구를 썼다. 그러자 고르곤들도 페르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방패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살금살금 새 고르곤에게 다가가서 메두사를 찾아냈다. 단 한 번에 끝내야 해. 페르세우스는 고르곤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고르곤들이 잠들었다. 페르세우스는 숨소리를 죽이며 메두사에게 다가갔다. 페르세우스는 단 한 번 칼을 휘둘러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다. 순간 메두사의 피가 솟구치면서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거인 크리사오르도 나왔다. 페르세우스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요술 주머니에 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메두사의 짧은 비명에 다른 고르곤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신발로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다. 안드로메다를 구하다. 하늘을 날아가던 페르세우스는 검은 바위가 가득한 바닷가에서 하얀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건 뭐지? 페르세우스는 하얀 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채 바위에 묶여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페르세우스는 여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며 물었다. 난 페르세우스라고 하오. 아가씨는 어떻게 된 일이요? 여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이 땅을 다스리는 케페우스 왕의 딸 안드로메다입니다. 제 어머니 카시오페이아는 늘 자신이 바다의 요정인 네레이스보다 더 예쁘다고 뽐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네레이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불평을 했지요. 안드로메다는 잠시 훌쩍이며 이야기를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포세이돈은 네레이스의 부탁을 받고 저희 나라 땅에 홍수를 일으키고 전염병을 돌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바다용까지 보내 못살게 굴었지요. 그리고 절 바다용에게 제물로 바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페르세우스는 어떻게든 안드로메다를 도와주고 싶었다. 안드로메다요? 걱정 마시오. 내가 그 괴물을 죽이고 당신을 구해주리다. 그러면 나와 결혼해 주겠소?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의 용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고 말았다. 그 순간 바다가 요동치며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바다가 갈라지는가 싶더니 바다용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투구를 쓰고 몸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다이아몬드 칼로 바다용의 가슴을 찔렀다. 칼에 찔린 바다용은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며
하늘로 날아올라 페르세우스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페르세우스는 곧바로 바다용의 머리에 칼을 내리꽂았다. 바다용은 잠시 발버둥 치는가 싶더니 뚝 떨어져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바다용을 죽인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안고 케페우스 왕이 사는 곳으로 갔다. 왕이시여, 안드로메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케페우스 왕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바다용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기뻐했다. 케페우스 왕은 궁궐에서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 피네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성을 공격해왔다.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다. 왕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안드로메다는 제 아내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시다니요. 케페우스 왕은 피네우스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안드로메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페르세우스 덕분이다. 피네우스 자네는 안드로메다가 바다용에게 잡아먹힐 뻔한 순간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권리를 되찾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피네우스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피네우스는 갑자기 페르세우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하고 말았다.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페르세우스 혼자서 피네우스와 그의 군대를 맞아 싸워야 했다. 페르세우스는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다. 자, 내 친구인 사람들은 잠시 눈을 감으시오. 내가 눈을 뜨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눈을 감은 걸 확인한 뒤에 자신도 눈을 감고 요술 주머니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피네우스와 그의 군대 앞에 들어올렸다. 그러자 적들은 순식간에 돌로 변하고 말았다. 피네우스도 페르세우스를 공격하던 자세 그대로 단단한 돌로 변하고 말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에티오피아를 떠나 세리푸스 섬으로 돌아왔다. 한편 페르세우스가 없는 사이에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감옥에 가두고 결혼할 것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곧장 폴리데크테스를 찾아갔다. 자,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으니 어머니를 풀어주시오. 거짓말은 아니겠지? 폴리데크테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정 못 믿겠다면 당신이 직접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오?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에게서 요술 주머니를 받아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폴리데크테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돌이 되고 말았다. 페르세우스는 감옥으로 가서 다나엘을 구해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나엘의 말에
세 사람은 아르고스로 향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르세우스 일행은 신전을 찾아갔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신에게 방패를 돌려주고 메두사의 머리를 바쳤다. 그러자 아테나는 자신의 방패에 메두사 머리를 붙였다. 페르세우스는 또한 헤르메스에게 가서 칼과 함께 날개 달린 신발과 보이지 않게 하는 투구를 바쳤다. 페르세우스 일행은 도중에 라리사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 왕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페르세우스여, 지금 이 도시에서는 원반 던지기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주면 영광이겠소. 페르세우스는 라리사 왕의 뜻을 받아들여 원반 던지기 대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은 겨냥을 벗어나 관중석으로 날아가서 어느 노인의 머리를 맞히고 말았다. 페르세우스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 노인을 껴안았다. 그러자 노인이 죽어가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폴론 신의 뜻이라면 너는 다나의 아들이 틀림없을 것이다. 운명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비켜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노인은 결국 이 말을 남기고 죽고 말았다. 그 노인은 바로 페르세우스의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였다.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가 세리푸스 섬에서 자라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아르고스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라리사에 피신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원반 던지기를 구경하는 도중에 페르세우스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신의 계시가 들어맞은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의 시신을 아르고스까지 모셔가서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아르고스를 떠나 미케네를 건설해서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여러 명의 후손을 남기고 부인과 행복하게 지낸 뒤 죽음을 맞이했다.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모험. 황금털 양가죽. 옛날 보이오티아 왕국에 아타마스 왕과 네펠레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프릭소스라는 아들과 헬레라는 딸이 있었다. 아타마스 왕은 차츰 아내가 싫어졌다. 그래서 네펠레 왕비를 궁전에서 내쫓고 테베의 왕 카드모스의 딸 이노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 저 아이들만 없으면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노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호시탐탐 프릭소스와 헬레를 없앨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궁전에서 쫓겨난 네펠레는 자기의 아들과 딸이 이노에게 구박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냈다. 보이오티아 왕국에 흉년이 들었다. 이노는 흉년을 구실 삼아 프릭소스와 헬레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남편인 아타마스 왕에게 말했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 네펠레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니 네펠레의 자식인 프릭소스와 헬레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흉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네펠레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이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네펠레는 자신이 숭배하는 헤르메스의 신전을 찾아가 빌었다. 헤르메스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헤르메스는 네펠레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헤르메스는 네펠레에게 온몸이 황금털로 뒤덮인 양 한 마리를 주었다. 그 양은 보통 양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양이었다. 네펠레는 양을 데리고 몰래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양의 등 위에 프릭소스와 헬레를 태웠다. 양아, 이 아이들을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렴. 네펠레의 말이 끝나자마자 프릭소스와 헬레를 태운 양은 하늘로 날아올라 동쪽으로 날아갔다. 얼마쯤 갔을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해협을 지날 때였다. 헬레는 위험한 곳을 벗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양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순간 헬레는 양 위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뒤 사람들은 이 바다를 헬레의 바다라는 뜻으로 헬레스폰투스라고 불렀다. 오늘날 터키 서부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나늘스 해협을 말한다. 비록 헬레가 떨어졌지만 양은 프릭소스를 태운 채 부지런히 날아 흑해의 동남쪽에 있는 콜키스라는 나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프릭소스는 아이에테스 왕의 환영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제우스 신과 아이에테스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프릭소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을 태워준 양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양의 황금 털 가죽은 아이에테스 왕에게 바쳤다. 아이에테스 왕은 황금 털 양가죽을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바쳤다. 그런 다음 그것을 어둠의 숲속에 있는 큰 나무에 걸어두고 잠들지 않는 거대한 용에게 지키게 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탐냈다. 하지만 감히 훔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황금 털 양가죽을 갖기 위해 모험에 나서게 된다. 한쪽 신발만 신은 이아손. 아타마스가 다스리는 보이오티아 왕국 가까운 곳에 이올코스 왕국이 있었다. 이곳은 아타마스의 친척인 아이손이 다스리고 있었다. 아이손은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쳐 있었다. 아이손에게는 이아손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왕위를 물려주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아이손은 동생 펠리아스를 불렀다. 아우야, 이아손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나라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 아이손의 질문에 펠리아스는 음흉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펠리아스가 나라를 맡자 아이손은 어린 이아손을 데리고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동굴을 찾아갔다. 동굴 안에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말 모양을 한 켄타우로스족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인 케이론이 살고 있었다. 케이론은 지혜로움이 널리 알려져 많은 영웅들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아이소는 케이론에게 이아손의 교육을 부탁했다. 케이론은 어린 이아손에게서 영웅의 기질을 엿보고 쾌히 승낙했다. 그 뒤 1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아손은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다. 스승님, 이제 저도 다 자랐으니 아버지의 땅을 찾으러 돌아가겠습니다. 이아손, 네 작은아버지 펠리아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란다.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케이론의 질문에 이아손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론이 말을 이었다. 그럼 가거라. 하지만 네 앞에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위험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든 친절을 베풀어라. 그러면 위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아손은 케이론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땅이었던 이올코스로 향했다. 이아손이 넓고 깊은 강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강가에는 늙고 추하게 생긴 할머니가 앉아 우두커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아손이 강을 건너려고 하자 할머니가 불렀다. 여보게 젊은이, 강을 건널 거라면 날 좀 업고 가주게. 나도 강을 건너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네. 강물의 물살은 무척 셌다. 이아손이 보기에도 자기 혼자 건너는 것조차 벅찰 것 같았다. 이아손은 잠시 주저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든 친절하라고 한 케이론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리고 무척 위험하니 꼭 잡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아손의 등에 업혔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살이 센 데다 할머니까지 업고 있어서 발걸음을 내딛기가 무척 힘들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했다. 할머니는 떨어질세라 이아손의 목을 조이다시피 끌어안았다. 이아손은 겨우 강가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내려놓고 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을 건너면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신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아손이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헤라 여신이었다. 이아손은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아손, 넌 무척 친절하구나. 고맙다. 내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불러라. 너에게 도움을 주마. 이아손이 어리둥절해하며 감사의 절을 하자 헤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아손은 다시 길을 걸어 이올코스 왕국에 도착했다. 그때 한 노인이 이아손에게 다가왔다. 여보게 젊은이, 왼발에만 신을 신었군. 우리 펠리아스 왕은 왼발에만 신을 신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신의 계시가 내려오고 있지. 아마 자네가 그런 차림으로 성 안에 들어간다면
필시 펠리아스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하손은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문지기에게 말했다. 왕에게 이올코스의 주인인 아이손의 아들 이하손이 왔다고 전해라. 성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잠시 뒤 이하손은 펠리아스 앞에 서게 되었다. 펠리아스는 이하손의 발을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굳어졌다. 작은아버지, 이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주십시오. 펠리아스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하손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어. 펠리아스는 마음속과는 달리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하손, 당연히 너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좋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콜키스 왕국에 가면 황금털 양가죽이 있다. 그 황금털 양가죽은 본래 우리 친척의 것이었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되찾아오너라. 이하손은 순간 펠리아스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번 말한 것은 지켜야 했다. 알겠습니다. 황금털 양가죽을 가져오겠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도 제가 황금털 양가죽을 가져오면 즉시 왕의 자리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하손은 다짐을 받듯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펠리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아르고 호. 이하손은 황금털 양가죽을 가져오기 위해 콜키스 왕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배는 통나무 배 정도의 작은 배가 고작이었다. 그 먼 곳까지 항해하려면 큰 배가 필요해. 이하손은 배를 잘 만든다고 소문난 아르고스를 찾아갔다. 아르고스요? 50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주시오. 뭐라고요? 농담하는 거요? 아르고스는 처음에는 이하손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하손은 아르고스에게 끈질기게 부탁했다. 결국 아르고스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르고스는 50여 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배의 몸통은 펠리온산에서 베어낸 나무로 만들었고 뱃머리는 떡갈나무로 장식했다. 한 달 만에 배가 완성되자 이하손은 배의 이름을 아르고스의 이름을 따서 아르고호라고 지었다. 배가 준비되었어. 하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모험이 뒤따를 거야. 모험을 함께 이겨낼 사람들이 필요해. 이하손은 그리스 각지에 사람을 보내 황금털 양가죽을 되찾아오기 위한 원정대를 모집했다. 며칠 뒤 모험을 좋아하는 50여 명의 그리스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그 청년들을 아르고호 원정대원이라고 불렀다.
이하손이 원정대의 대장을 맡았다. 원정대원 가운데는 나중에 그리스의 영웅이 된 헤라클레스, 펠레우스와 텔라몬 형제,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날개 달린 형제 칼라이스와 제테스도 끼어 있었다. 아르고호는 테살리아 항구를 떠났다. 일행은 순풍에 돛을 달고 며칠 동안 항해하여 흑해 입구에 있는 드리오니아에 도착했다. 드리오니아를 다스리는 키지코스 왕은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원정대원들은 6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거인들은 평소 드리오니아 사람들을 괴롭혔다.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원정대원들은 거인들을 무찔렀다. 그러자 키지코스 왕은 원정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극진하게 대접했다. 원정대는 사람들의 열렬한 배웅을 받으며 드리오니아를 떠났다. 그런데 밤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르고호는 방향을 잃고 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드리오니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드리오니아 사람들은 한밤중에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아르고호를 적으로 잘못 알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르고호 원정대원들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공격을 받자 칼을 빼들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베었다. 해가 떠오르며 날이 밝았다. 원정대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사람들은 어제 우리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줬던 드리오니아 사람들 아닌가? 원정대원에게 죽임을 당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사이에 키지코스 왕의 시체도 보였다. 원정대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슬퍼했다. 이하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키지코스 왕 앞에 바쳤다. 키지코스 왕이시여, 저희들이 실수하여 은혜를 악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칩니다. 신이시여, 저희들의 진심을 헤아려 주소서. 드리오니아를 다시 떠나는 원정대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바다를 여행하던 아르고호는 트리키아 해변에 이르렀다. 트리키아 지역은 피네우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피네우스 왕은 아폴론한테 예언 능력을 받아 앞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예언 능력을 함부로 써서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다. 그래서 신들은 피네우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내렸다. 이하손은 장님이 된 피네우스 왕을 찾아갔다. 피네우스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온몸에 뼈만 남아 있었다. 피네우스 왕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황금털 양가죽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피네우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군.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왔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건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다 하르피아이 때문이지. 하르피아이는 머리는 여자인데 몸은 새인
괴물새였다. 하르피아이는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찾아와서 방해를 해. 내 음식을 뺏어먹고 그 대신에 배설물을 접시 안에 놓아두지. 자네들이 그 괴물새를 쫓아준다면 나도 도움을 주겠네. 이아손은 피네우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피네우스는 아르고호 원정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하르피아이가 나타나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돌아다녔다. 아르고호 원정대원인 날개 달린 쌍둥이 형제 칼라이스와 제테스가 하르피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칼라이스와 제테스는 북풍의 신 보레아스가 아테네 왕 에레크테우스의 딸 오레이티아를 납치하여 결혼한 뒤에 낳은 쌍둥이 아들이었다. 깜짝 놀란 하르피아이가 하늘로 도망치자 칼라이스와 제테스도 날개를 펼치고 뒤쫓았다. 공중에서 하르피아이와 날개 달린 쌍둥이의 싸움이 벌어졌다. 치열한 싸움 끝에 칼라이스와 제테스는 하르피아이를 죽였다. 피네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아르고호 앞에 놓인 어려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르고호는 콜키스에 도착하기 전에 심플레 가데스라는 2개의 바위를 지나야 하네. 이 커다란 2 바위는 문처럼 움직인다네. 그때 이 비둘기가 도움이 될 걸세. 피네우스는 이아손에게 비둘기를 내주었다. 아르고호는 용기 백배하여 다시 모험을 떠났다. 한동안 동쪽으로 배를 저어가니 수많은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나온 바다에 다다랐다. 와, 저곳을 지나가야 한단 말인가? 바위들 가운데 특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바위섬 2개를 보고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은 낮은 함성을 질렀다. 2개의 바위는 문짝처럼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며 마주 닫히곤 했다. 마주 닫힐 때마다 거센 바람이 성난 짐승처럼 불어대고 거대한 파도가 높이 솟구치고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2 바위 사이에 끼면 무엇이든 부서질 것만 같았다. 이아손은 피네우스가 준 비둘기를 날렸다. 비둘기는 2개의 바위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열렸던 바위가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비둘기는 바위 끝에 스치며 깃털이 몇 개 떨어졌을 뿐 2개의 바위 사이를 거뜬히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아르고호 원정대원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아손은 2개의 바위가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기회를 잡아 명령을 내렸다. 자, 힘차게 노를 저어라. 그때 닫혔던 바위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르고호의 원정대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아르고호는 파도를 헤치고 2 바위 사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새 바위가 양쪽에서 덤벼들 듯 닫히려고 했다. 원정대원들은 더 빨리 젖먹던 힘을 내어 노를 저었다. 천둥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바위가 닫히는 순간 아르고호가 잠시 흔들렸다. 아르고호의 뒷부분이 바위 끝에 긁혀 조금 망가졌으나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얼마 후 아르고호는 바다의 동쪽 끝에 있는 콜키스 왕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이에테스 왕의 시험. 콜키스 왕국의 아이에테스 왕은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이하손은 아이에테스 왕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말했다. 황금털 양가죽을 가지러 오다니 건방진 녀석이군. 아이에테스 왕은 이하손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내진 않았다. 그대가 진정 프릭소스의 후손이라면 황금털 양가죽을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대신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아이에테스의 말에 이하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이에테스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목장에 황소 2마리가 있소. 그 황소로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뿌리시오. 이하손은 곧장 아이에테스의 목장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소 2마리는 보통 소가 아니었다. 몸은 청동으로 둘러싸여 칼로 베어도 상처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며 입으로는 뜨거운 불을 내뿜었다. 뿐만 아니라 이하손이 다가가자 뾰족한 뿔로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했다. 도저히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소가 아니었다. 이하손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다.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눈과 머리카락이 칠흑처럼 까만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전 이 나라의 공주 메데이아입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데이아의 말에 이하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작은 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기름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 먹힐 때 흘린 피와 마법의 약초를 섞어 만들었지요. 몸에 바르면 몇 갑절 힘이 세지고 하루 동안은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지요. 또한 방패에 바르면 절대로 타거나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면 수많은 병사들이 나와 당신에게 덤벼들 거예요. 이하손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병사들이 나오면 돌을 하나 집어들어 병사들 사이에 던지세요. 그러면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될 테니까요.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따뜻한 친절에 감동하고 말았다. 고맙소.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공주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사실 메데이아는 이하손을 본 순간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도 딸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만약 저에게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절 아내로 삼고 그리스에 데려가 주세요.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메데이아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준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창과 방패에도 발랐다. 그런 다음 아이에테스 왕이 건네준 용의 이빨을 호주머니에 넣고 목장으로 향했다. 왕과 대신, 원정대원들이 이하손이 황소를 다루는 모습을 보려고 따라갔다. 이하손이 목장에 들어서자 사람 냄새를 맡은 황소들이 이하손을 금방이라도 밟아버릴 듯이 달려들었다. 황소들이 거세게 달려오자 이하손은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목장 밖에서 구경하는 원정대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하손을 응원했다. 하지만 아이에테스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하손은 달려드는 황소들을 재빨리 피했다. 그러자 황소들은 잠시 서서 이하손을 노려보더니 뜨거운 불길을 내뿜기 시작했다. 황소들이 뿜어대는 불에 이하손 근처에 있던 풀들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준 기름 덕분에 조금도 타지 않았다. 성난 황소는 이번에는 뿔로 이하손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이하손이 방패로 막자 도리어 황소의 뿔이 부러지고 말았다. 황소는 힘을 잃은 듯 주저앉고 말았다. 이하손은 재빨리 다른 황소의 뿔도 창으로 내리쳐 부러뜨렸다. 뿔이 부러진 황소들은 보통 황소들처럼 고분고분해졌다. 이하손은 황소의 목에 쟁기를 메고 목장의 땅을 갈아엎었다. 그래서 밭이 만들어졌다. 이하손은 이번에는 용의 이빨을 꺼내 땅에 뿌렸다. 그러자 씨앗이 커다란 식물로 자라듯 땅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솟아올랐다. 병사들은 손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이하손에게 덤벼들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알려준 대로 재빨리 돌 하나를 주어 병사들 사이에 던졌다. 그러자 병사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저희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병사들의 시체가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다음 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합쳐져 버렸다. 원정대원들은 이하손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이하손도 원정대원들과 메데이아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아이에테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하손은 아이에테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다. 왕이시여, 약속대로 이제 황금 털 양가죽을 주시지요. 아이에테스 왕은 갑자기 허리를 숙여 배를 만지며 몸을 움츠렸다. 갑자기 배가 아프군. 나중에 얘기하세. 아이에테스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황금 털 양가죽을 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테스는 메데이아가 이하손을 도와준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어느 날 밤 메데이아가 이하손을 찾아왔다.
이하손님, 아버지는 당신을 비롯한 원정대원을 해치고 아르고호를 불태울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제가 당신을 도운 일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마 저도 아버지에게 붙잡히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순 없어. 반드시 황금 털 양가죽을 가져가야 하오. 이하손님, 절 그리스에 데려가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황금 털 양가죽을 찾는 일을 도와드리겠어요.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에게 맹세하건대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여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까지 그대와 함께 하겠소. 이하손이 메데이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러면 절 따라오세요. 메데이아는 이하손의 손을 이끌고 어둠을 뚫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메데이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을 마치 대낮의 길을 가듯 서슴없이 걸어갔다. 얼마쯤 걸어가니 앞이 환하게 밝아왔다. 그것은 바로 황금 털 양가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다. 이하손이 반가운 마음에 황금 털 양가죽이 걸린 나무에 다가갔다. 하지만 나무 밑에는 황금빛 비늘로 뒤덮인 커다란 용이 지키고 있다가 이하손이 다가가자 얼굴을 슬그머니 들었다. 이하손이 깜짝 놀라 칼을 휘둘렀지만 용에게 상처조차 입힐 수 없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메데이아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뭐라고 주문을 외운 뒤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병 속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는 용은 연기를 들이마시자마자 그만 스르르 잠들고 말았다. 이하손이 재빨리 나무에 올라가 황금털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내려왔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아르고호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이하손과 메데이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아르고호에 올라탔다. 아르고호에는 메데이아의 남동생 아프시르토스가 누나를 따라가겠다며 먼저 와 있었다. 이하손은 어쩔 수 없이 아프시르토스도 데려가기로 했다. 자, 이곳을 떠나자. 이하손이 명령을 내리자 원정대원들은 힘차게 노를 저었다. 아르고호는 콜키스 왕국을 뒤로 하고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하손의 최후. 아이에테스 왕은 이하손이 황금털 양가죽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이하손을 따라갔다는 소식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과 딸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아이에테스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르고호를 뒤쫓았다. 아이에테스가 탄 배는 무척 빨랐다. 금세 아르고호와 거리를 좁히며 따라붙었다.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은 아이에테스 군사와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메데이아는 아버지에게 붙잡힐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배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돌아가세요.
저는 그리스의 용사 이아손과 결혼할 거예요. 만약 방해하시면 동생을 죽이겠어요. 아이에테스는 딸의 말을 무시하고 아르고호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거리는 점점 좁혀져 금방이라도 아르고호와 아이에테스의 배가 부딪힐 것 같았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함께 남동생 아프시르토스를 죽이고 팔다리를 찢어서 바다에 던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아이에테스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배를 멈추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다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아이에테스는 배를 멈추고 여기저기 흩어진 아프시르토스의 시체를 찾아 건져 올렸다. 그러는 동안에 아르고호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본 제우스는 메데이아와 이아손에게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제우스는 거센 폭풍을 보내 아르고호에 탄 사람들을 괴롭혔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폭풍에 아르고호 원정대원들은 죽을 고생을 했다. 며칠 뒤 폭풍이 멈추었다.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갑자기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아르고호 일행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대원들이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바위섬에서 들리는 듯했다. 배를 저어 바위섬 가까이 다가가니 아름다운 새 처녀가 바위섬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원정대원들은 넋을 잃고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저절로 그 바위섬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메데이아가 소리쳤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저 노래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곳은 무서운 마녀 세이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 노래에 끌리면 배는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하손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오르페우스를 불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세이렌들이 노래를 멈추었다. 그 순간 아르고호 원정대원들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배는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앞에서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듯 흔들리고 있었다. 다들 힘차게 노를 저어라. 저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한다. 이하손의 명령에 따라 원정대원들은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다. 아르고호는 결국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뒤에도 아르고호는 여러 번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헤라의 도움과 메데이아의 지혜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르고호는 무사히 테살리아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곳을 떠난 지 여러 해 만에 간신히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원정대원들은 서로 뿔뿔이 헤어져 각자 자기의 길을 떠났다. 이하손은 펠리아스를 찾아가기 전에 메데이아와 함께 아버지 아이손을 찾아갔다. 하지만
황폐한 집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늙은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동안 아버지 아이소는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며 동생 펠리아스의 박해를 참고 기다렸다. 아르고호가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펠리아스는 아르고호 일행이 모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형 아이손을 죽인 것이었다. 이아손의 어머니도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 죽었으며 펠리아스는 어머니 시체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이아손의 동생도 시끄럽다며 죽이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아손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 발짝만 빨랐어도. 이아손님, 당신에게는 황금털 양가죽이 있으니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잊고 왕이 되세요. 메데이아의 말에 이아손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도 형제도 없는데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펠리아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을 뿐이요.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이아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서 함부로 복수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의 원수를 대신 갚아드릴게요. 메데이아는 자신의 마술적인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메데이아는 먼저 이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펠리아스의 딸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아손이란 사람이 임금님에게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답니다. 이아손은 젊고 힘이 장사이며 황금털 양가죽을 빼앗아온 용사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아손의 가족을 죽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도 형 가족을 죽인 임금님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임금님을 젊고 힘센 청년으로 만들어드리겠어요.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늙은 양을 상대로 시범을 보였다. 메데이아는 커다란 솥에 마법의 약을 넣어 끓였다. 그리고 늙은 양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솥 안에 넣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메데이아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자 솥 안에서 젊은 양이 튀어나왔다. 그것을 본 펠리아스의 딸들은 감탄해서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딸들은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젊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 아버지를 젊어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메데이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펠리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며 메데이아를 졸랐다. 메데이아는 못 이기는 척하며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펠리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속여 죽인 다음 토막을 냈다. 그리고 그것을 메데이아가 만든 커다란 솥에 넣었다. 메데이아, 빨리 주문을 외워. 딸들의 재촉에 메데이아가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펠리아스, 이아손의 가족을 몰살한 나쁜 왕. 이제 내 저주를 받고 없어져라. 메데이아의 말에 펠리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졌다.
비겁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이하손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어. 맞아. 펠리아스 왕도 나쁘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복수한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더 나빠. 사람들은 메데이아와 이하손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래서 이하손과 메데이아를 이올코스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펠리아스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 이올코스에서 쫓겨난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남쪽의 코린토스 지방으로 도망갔다. 다행히 두 사람은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다. 둘은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날 크레온 왕이 이하손을 불렀다. 이하손, 나에게는 딸만 한 명 있네.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하손은 크레온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성질이 난폭한 메데이아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래, 이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순 없어. 코린토스의 왕이 되는 거야. 이하손은 황금털 양가죽을 빼앗아올 때 도와준 메데이아와 헤어지고 크레온의 딸 크레우사 공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메데이아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날 버리려 하다니 부끄럽지 않소? 그리고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에게 한 신성한 맹세를 잊었단 말이에요? 이하손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당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 꼭 후회하게 만들고 말겠어요. 며칠 뒤 메데이아는 크레온 왕한테서 코린토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메데이아는 이하손한테 배신당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날 배신하다니, 이하손.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메데이아는 잔인하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메데이아는 크레우사 공주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수많은 별들이 수놓인 반짝이는 드레스를 선물했다. 크레우사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온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메데이아가 드레스에 불을 일으키는 약을 발라놓았기 때문이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크레우사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죽고 말았다. 그 불은 궁궐에 번져 크레온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 메데이아의 짓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하손은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집 안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메데이아가 이하손의 두 아들을 죽여 양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 이것으로 당신과의 인연은 끝이야. 메데이아는 양팔을 벌리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하늘에서 용이 끄는 수레가 내려왔다. 메데이아가 그 수레에 올라타자 용은 불을 뿜으며 하늘 높이 수레를 끌고 날아 올라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하손은 지칠 대로 지쳤다. 이하손은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었던 아르고호가 있는 바닷가를 찾아갔다. 멀리 아르고호가 보였다. 아르고호를 향해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이하손님, 저 배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당신에게 파멸을 가져올 테니. 저 배는 날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 피난처가 되어줄 거요. 이하손은 할머니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아르고호에 다가갔다. 이하손은 배에 올라가 갑판에 누워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다. 그 순간 아르고호의 돛대가 쓰러져 이하손을 덮치고 말았다. 결국 그리스의 영웅 이하손은 그렇게 죽고 말았다.